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의 주제는 반응형 프로그래밍이에요. 반응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분들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고, 반응형 프로그래밍 또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뭔지,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는 안드로이드의 좋은 아키텍처, 구글이 권장하는 아키텍처는 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처음엔 반응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코틀린 플로어가 뭔지 진행한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의 앱 아키텍처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구글의 앱 아키텍처가 뭔지, UI 레이어가 뭔지, 데이터 레이어가 뭔지, 도메인 레이어가 뭔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습은 플로우 사용하는 거랑 이제 레파지토리 패턴을 사용하는 거, 네, 시간이 된다면 수동 주입하는 것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동 주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은 뭐 지난주보다 적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워크북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프로젝트 구조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잘 조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동기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 패러다임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통로예요. 통로. 이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버퍼 스트림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면은 스트림이 뭔지에 대해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통로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로인데 비동기적인 통로다. 그래서 데이터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이런 뜻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 라 함은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통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 왼쪽은 인기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독이라 써 있는데, 뭐 구독보다는 알림 설정이 좀 더 어울리는 말 같아요. 이제 구독이라고 저희가 반응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말하지만, 시청자와 유튜버들 사이에는 알림 설정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알림 설정인지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버를 알림 설정을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하면은, 이제 유튜버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영상이 떴다는 알림이 오죠. 그러면 그때 유튜버는 뭘 하냐면 뭘 할 필요 없죠. 그냥 유튜브 업로드 하면은 알아서 알림이 가죠. 시청자들한테. 그래서 키 이벤트, 유튜버 영상이 올라왔어요 하는 이벤트를 전달해 줍니다. 그 전달받은 사용자는 뭐 그 알림을 씹고 나중에 보거나 알림을 눌러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그러한 도착 시 처리 로직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왜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알림 설정을 안 했다고 해봅시다. 알림 설정을 안 하고 그냥 구독 버튼만 서브스크라이브만 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유튜버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시청자는 그거를 알 길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청자가 그걸 알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나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쭉 훑어봐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고 만약에 유튜버가 좀 급하다 하면은 게시판 이런 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가 약간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익숙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유튜버가 알아서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사용자한테 메일을 써서 이것 좀 봐주세요.
할 필요 없이 그냥 알림 설정을 누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쭉 알아서 알림이 가는, 이벤트가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 처리를 하는 건 이 사용자가 됩니다. 알림을 받아서 볼지 말지 정하는 처리, 영상에 대한 처리.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감시하고 구독, 구독하고 해당 스트림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를 감지해서 관련 작업을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해당 스트림의 변화는 이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고 데이터 스트림을 감시 구독하는 건 알람 설정,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알람을 받아서 관련 작업을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비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에는 생산자, 소비자, 중개자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이에요. 생산자는 이제 유튜버, 소비자는 여러분, 중개자는 뭐 유튜브 업체가 되겠죠. 이게 안드로이드에 비유하자면 소비자는 데이터 레이어, 생산자는 저 뭐라 했죠? 소비자는 UI 레이어, 생산자는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소비자는 UI 레이어, 생산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들 다 데이터 레이어예요, 그냥. 데이터 레이어. 중개자는 중간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수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굳이 그렇게 수정할 복잡한 로직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에서 예를 들게요. 모델의 값이 변경되어 뷰에서 UI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 자, 모델은 이제 여러분들 MVVM 패턴 아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모델은 뷰 모델과 모델을 합친 거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모델의 값이 변경되어서 뷰에서 UI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 만약에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의 데이터 변화를 뷰에 모델이 직접 알려야 합니다. 이제 유튜버가 소, 그 시청자한테 메일 쏴서 나 영상 유튜브 올라왔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에서 뷰의 참조가 필요함. 유튜버가 시청자의 메일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약간 참조라고 하고요. 이 참조는 프로그래밍계에서 의존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모델이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한 후에 뷰에서 해당 스트림을 구독합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그냥 유튜브 채널 판 다음에 시청자가 알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구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는 사용자가 누군지 뭐 알 필요 없죠. 사용자의 메일을 알 필요도 없고, 뭐 구독자 목록 들어가면 보이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유튜버는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이 비율을 차치하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반응형 프로그래밍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에서 뷰에게 업데이트를 직접 알려줘야 합니다. 코드를 한번 봅시다. 뷰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뷰의 썸 데이터에 모델의 썸 데이터를 할당을 합니다. 어사인을 해요.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모델의 새로운 썸 데이터, 모델의 썸 데이터를 다시 재할당해요. 재할당하는 이유는 얘가 바뀌었으니까 재할당을 하겠죠. 여기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으니까. 물론 여기 get을 써서 이렇게 모델의 썸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예시를 위해 보여드린 거니까 단적인 예로 가져왔습니다. 모델로 가자면 모델에서 썸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게-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1이고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터는 그 데이터 id 1이라는 데이터 대신에 id 2라는 데이터를 할당해요. 그러면 모델의 데이터가 바뀌었죠. 모델의 썸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노티스 데이터 업데이트라는 걸 통해서 뷰에 요 함수를 호출을 해요. 자, 요거만 만약에 이 함수가 없을 때는 뷰에서 얘가 이 함수가 호출되었는지 뭐
뭐 어떻게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서 뷰한테 알려주는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뷰에서 업데이트 데이터를 선언을 해야 돼요. 뭐 굉장히 지극히 일반적인 관계죠. 근데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뮤터블 스테이트라고 6주차까지 했었죠. 거기에 플로우가 붙습니다. 플로우. 플로우는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캡슐화하고 얘는 이제 외부에 노출할 거기 때문에 프리베이트를 안 썼죠. 그리고 뷰 모델에서 아니 모델에서 업데이트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얘는 플로우 타입이기 때문에 점 밸류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럼 모델은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선 뷰에 대한 참조 관련 코드가 아예 없죠. 그래서 뷰가 수정되건 말건 얘는 수정될 일이 아예 없습니다. 뷰를 보면은 모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초기 값을 설정한 다음에 제가 플로우는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말했는데 비동기이기 때문에 코르틴 스코프가 필요한 거예요. 코르틴 스코프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모델의 sum data collect. 그리고 이 value는 sum data예요. sum data. 그래서 구독해서 이 자기의 본인의 sum data를 업데이트합니다. 모델의 sum data를 본인의 sum data로 업데이트합니다. 이거는 뷰에서 모델을 계속해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뷰만 모델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뷰의 안에서 모델 관련된 코드가 선언된 거는 모델에 대한 참조가 있다.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의존성이란 말은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한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가 발견되면은 그거는 이제 의존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존 관계고요. 근데 여기서는 단방향으로만 의존 관계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앞선 페이지인데 여기서는 얘도 뷰를 의존하고 있고 뷰도 모델을 의존하고 있고 의존 관계가 양방향입니다. 보통 이런 양방향 의존 관계는 되게 좋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응집도도 강해지기 때문에 응집도가 강해지면 왜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개발 경험이 좀 쌓여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컴공 수업에서도 배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인버전 오브 컨트롤. 이제 반응형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선 모델의 뷰를 직접 알려주는 주체가 모델이에요. 하지만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바뀌었다. 반대로 됐다.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참조의 주체가 바뀌거나 해당 행위를 위임하는 거. 행위가 모델에서 뷰로 위임됐죠. 같은 행위는 아니지만 주체가 바뀌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한다. 그리고 코틀린에 플로우라는 비동기 데이터 스트림이 있어요. 뭐 플로우 이전에는 RX 자바 아니면 RX 코틀린, 리액티브 자바, 리액티브 코틀린이라고도 하는데 코틀린 플로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코르틴도 그랬고 플로우도 그랬고 쓰는 이유는 그냥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코틀린에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대부분 편함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래요. 자바에 비해서 좀 편한 것들이 많다. 플로우도 그중 하나다. 그래서 생산자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 소비자는 UI 레이어. 요거가 데이터 스트림.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듀서는 데이터를 이미트, 방출하고요. 컨슈머는 컬렉트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크게 핫 플로우랑 콜드 플로우가 있는데 콜드는 이제 하나의 생산자에 하나의 소비자만 존재한다. 여러 소비자가 필요로 한다면 여러 생산자가 요구된다. 라고 써 있는데 자, CD 플레이어를 봅시다.
CD 플레이어 하나에는 하나의 CD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CD가 CD 플레이어에 연결되기 전까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CD는 생산자고 CD 플레이어는 소비자예요. CD를 소비하는 소비자, CD에 있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콜드 플로우는 이제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CD 혼자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고 LP 혼자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의 CD 플레이어에는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러 소비자가 필요로 한다면 여러 생산자가 1대1로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핫플로우는 유튜브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 생방송에는 이제 시청자가 한 명도 없어도 잘 돌아가죠? 소비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할 일만 한다. 아까 봤던 예시도 핫플로우 중 하나입니다. 모델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콜드플로우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플로우 블락을 통해서 콜드플로우를 만들 수 있어요. 넘버 플로우는 어떤 애냐 하면은 플로우 시작이라는 프린트를 찍고 중간에 에밋 i를 방출해요. 방출한 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방출합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100 다음에 1 방출하고 100 다음에 2 방출하고 100 다음에 3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완료라는 문구를 찍어요. 여기서 생산자가 이제 메모리에는 적재가 됐는데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을 거예요. 소비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런블라킹. 자, 런블라킹은 다른 코르틴을 막는다 했죠. 다른 비동기 처리를 막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콜렉트가 실행이 되고 요 라인에 콜렉트라는 구문이 실행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이 콜드 플로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콜드 플로우는 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시작을 찍고 100마다 1, 2, 3 이렇게 찍고 플로우 완료를 찍는 애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렉트를 하고 플로우 시작이라는 문구가 찍히고 받은 값 1, 받은 값 2, 받은 값 3, 그리고 플로우 완료라는 블록이 하나 실행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컬렉트가 실행이 되고 플로우 시작 1, 100 다음에 2, 100 다음에 3, 그리고 플로우 완료. 이렇게 해서 총 플로우 시작 완료가 두 번 찍히는 거예요. 두 번. 왜냐하면 두 개의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핫 플로우는요. 이 셜드 플로우는 핫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 주시고. 자, 한번 런블락킹은 막는다 했죠. 밑에 애를. 그래서 런치 블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스라는 핫 플로우에 A 이벤트라는 데이터를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50 뒤에 B 이벤트라는 데이터를 방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0 동안 대기합니다. 요 100이라는 시간은 이 데이터가 비동기적으로 방출되기에 완전히 충분한 시간이에요. 완전히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잘 실행됐, 소비자에 상관없이 요게 알아서 방출이 됐다 하면은 이 딜레이 100 동안은 무조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100 뒤에 와서야 콜렉트를 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프린트 L 받은 이벤트가 콜렉트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콜렉트는 이제 구독하겠다는 의미고, 구독했을 때 데이터가 방출이 되면은 이 안에 블록이 실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 방출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플로우는 여기까지 하고,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기본 사항, 유니 다이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라고 합니다. 단방향 데이터 흐름은 UDF는 상태는 아래로 이동하고 이벤트는 위로 이동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상태는 아래로 이동한다. 상태는 위에서 아래로 전달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벤트는 위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 코드에서 상태가 뷰 모델에서 컴포저블로, 그리고 부모 컴포저블에서 하위 컴포저블로 상태가 쭉쭉 파라미터를 통해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벤트는, 이벤트는 이제 결국에는 버튼이나 텍스트 필드 같은 데서 그때서야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이벤트를 위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뷰 모델에서 이제 컴포저블로 스테이트를 전달하고 컴포저블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뷰 모델로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는 UI에서 이벤트를 생성해서 뷰머 컴포저블로 이동시키거나 뷰 모델로 이동시키는 그런 거고요. 상태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결국 받아서 최하단의 컴포저블에 화면에 데이터를 그리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화면에 알맞게 그리는, 카운트가 3이면 3을 표시한다든가, 텍스트가 헬로 월드면 헬로 월드로 화면에 표시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스테이트 홀더. 스테이트 홀더라 함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애. 그냥 말 그대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컴포저블 혹은 뷰 모델이고요. 스테이트 호이스팅이라 함은 상태 홀더를 자식에서 부모로 옮기는 것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들을 그냥 뷰 모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태를 뷰 모델로 던져버리는 이유는 상태를 이제 위로 올리는 이유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서 굳이 짚고 가기는 지는 않을게요. 재사용성 향상, 태스킹과 디버깅이 용이하다, 유지 보수성 향상. 말로만 해서는 좋겠지만, 말로만 해서는 그런데 예시를 들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스테이트 웨이팅 하면 좋아요. DI, Dependency Injection.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 써보셨거나 아니면 그쪽에 좀 한번 찍먹 해보셨으면은 스프링 빈이라는 게 있어요. 빈에서 이제 의존성을 싹 다 가지고 관리한 다음에 이제 알맞게 의존성을 뿌려줍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도 이제 DI는 의존성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입하는 거. 제가 아까 의존성은 어떤 객체나 모듈이 이제 다른 모, 다른 모듈을 알고 있는 거다라고 했죠. 자, 보면은 이 코드에서는 카가 엔진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DI가 없는 코드인데 자, 보시면은 카의 스타트는 엔진의 스테이트를 의미하죠. 이때 여기서 이건 대표적인 예시인데 엔진이 디젤 엔진이 있고 가솔릭 엔진이 있고 일렉트로닉 엔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카에 자동차에 엔진을 갈아 끼려면은 카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카에 이 엔진을 이제 그 뭐지? 리스코프 치안 원칙에 의거해서 엔진을 인터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제 엔진을 상속하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일렉트로닉 엔진을 바꿔 껴서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이제 카 코드를 직접 타이핑 수정해서 해야 해요. 굉장히 이 좁은 코드에는 그런 거에 대한 번거로움이 많이 없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메인의 어찌됐건 실행되는 코드는 메인이죠. 이제 메인은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가장 탑 레벨 코드고, 칸은 그에 비해 로우 레벨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로우 레벨 코드라 함은 이제 이 경우에는 엔진을 수정하려면 로우 레벨에 들어가서 로우 레벨의 코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 엔진을 수정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 불편함은 이제 카 클래스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거나 여러 엔진을 갈아 낄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카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로우 레벨의 코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엔진이라는 애를 외부에서 지어주고 있어요. 외부에서 파라미터로 지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리스콘프 치안 원칙에 의거해서 엔진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냥 넘겨주고 있죠. 엔진이랑 인터페이스를 넘겨주면은 이제 얘를 상속하는 어떤 애들이 와도 스타트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코드만 수정하고도 잘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당장은 엔진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죠. 그래서 자, 여기에 수정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여기다 가솔린 엔진을 넣거나 일렉트로닉 엔진을 넣거나 디젤 엔진을 넣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메인 함수가 아니라 테스트 함수라고 해봅시다. 내가 이 코드만 가지고 아니, 디젤 엔진도 넣어보고, 가솔린도 넣어보고, 일렉트로닉도 넣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미, 이미 여기서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만 수정하고 싶은데, 엔진을 갈아 껴야 되는 테스트가 필요한데? 하면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실제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시만 들었는데, 뭐 DI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했던 UDF의 장점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는 DI는 이제 스테이트는 저희 좀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DI는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6주차에 서비스 풀 있죠? 서비스 풀. 서비스 풀 형태로 이렇게 의존성을 이렇게 그냥 한 곳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서비스 로케이터라는 곳에서 캣 엔진을 통해서 엔진을 가져오면은 이제 엔진에 대한 수정은 서비스 로케이터만 수행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테스트라 하면은 테스트 코드만 잘 수정하면 된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수동 주입을 해볼 건데 9주차에는 의존성 주입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친구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을 주입할 때 파라미터로서 주입하는 것이 좋다. 저희가 뷰 모델 선언할 때 뷰 모델을 파라미터로도 주고 있죠. 그것도 뭐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앱 아키텍처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개념들을 간단하게 배워봤으니 구글 앱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크게 UI 레이어, 도메인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무시해도 될 거는 가운데 있는 도메인 레이어. 가운데 있는 애는 대개 자기 위에 애랑 자기 아래 애랑 좀 연결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애예요. 그래서 원래는 UI랑 데이터만 있다가 그의 코드가 좀 커지네 하면은 도메인 레이어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UI 레이어는 화면의 데이터를 그냥 UI 화면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UI는 이제 UI 요소, 컴포저블과 UI 스테이트, 상태와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유스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도메인 레이어에는 유스 케이스 이제 로직을 좀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데이터 레이어는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 여기 화살표 방향이 데이터의 흐름이 아니고 의존성의 방향이에요. 의존성의 방향은 이제 데이터의 흐름은 반대로 작용됩니다. 왜냐하면 UI 레이어에서 데이터 레이어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어는 함수를 리턴하면은 결국에는 UI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데이터 레이어의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호출된 값은 UI가 가져가게 되니까 데이터 흐름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의존성 방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UI에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직접 전달하진 않지만
여기 놓고 가면은 이제 UI 레이어가 가져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레포지토리,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로직도 있어요. 요 방향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의존성 주입을 사용합니다. DI를 사용한다 하면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UI 레이어. 저희는 이제 익숙하죠? UI 요소와 스테이트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UI 요소가 스테이트 홀더를 의존하고 있죠. 뷰가 뷰 모델을 의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UI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거는 뷰 모델 로직이고요. UI용 데이터로 화면에 표시하는 건 뷰 영역입니다. 그래서 UI 레이어에 뷰와 뷰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뭐 이벤트 감지하고 그에 대한 처리하고 이런 거 그냥 계속 하던 겁니다. UI는 요소와 상태가 합쳐진 거다.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0. 앱을 실행할 때 최초의 앱 데이터를 가져와요. 뭐 내부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최초의 서버 홈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UI 스테이트에 저장이 되고 뷰 모델에서 이제 그거를 변환해서 UI 스테이트에 저장하고 그 UI 스테이트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막 이제 뭐 사용자가 뭐 새로 전달받기 막 그런 걸 했어요. 아니면 이제 아티클에 그 뭐야 뉴스 아티클에 들어가서 북마크를 눌렀어요. 이제 킵, 즐겨찾기, 좋아요 이런 걸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뷰 모델로 전달합니다. 제가 이벤트는 위로 올라간다 했죠. 뷰, 뷰 모델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스테이트는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이벤트는 위로 전달하고 그래서 뷰 모델은 이제 뷰 모델에서 데이터 레이어를 알고 있으니까 의존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레이어에 데이터 바뀌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노티파이 데이터 이런 걸 호출해요.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는 뭐 포스트 북마크 막 이런 거 하겠죠. 서버에 북마크 바뀌었다라고 패치 요청을 보내거나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 레이어에서 알아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제 뭐 서버에 보내고 리스폰스 받고 이런 거 하겠죠. 레트로핏에서 그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북마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북마크를 했으니 그 새로 바뀐 데이터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리스폰스에서. 그게 좀 더 좋은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알아서 바꿀 수도 있는데 서버 리스폰스에 따라서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화면에는 이제 북마크 됐다고 떴는데 뭐 네트워크 오류라든지 서버 쪽에서 잘못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됐던지 하면은 클라이언트만 반영되고 서버만 반영이 안 된 거고 실제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된 거니까 화면과 데이터가 일관되게 하는 게 조금 더 사용자 경험에 좋습니다. 왜냐면 눌렀는데 반영이 안 되면은 어, 핸드폰이 이상한데? 이러고 말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좀 더 일관된 사용자 경험에 좋아요. 그래서 뭐 바뀐 데이터를 다시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UI 스테이트로 변환해서 화면에 띄우는 북마크 된 화면을 받아와서 띄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뷰 모델에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자, 저희 기존에 엄청 많았죠. 뮤터블 스테이트가 엄청 많았죠. 어드레스도 있고, 네임도 있고, 브리드도 있고, 스테이터스도 있고, 어드레스도 있고 이랬는데 UI 스테이트로 하나로 감쌀 겁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관리하기 쉽게 할 거예요. 그리고 플로우도 붙입니다. 스테이트 뒤에 그냥 플로우 붙여요. 그리고 이제 UI 스테이트라는 값을 이제 아티클을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UI 스테이트로 매핑을 한 다음에 할당을 합니다. 요런 구조가 이제
끝까지 가져갈 구조예요, 저희가. 요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퍼라 함은 이렇게 리스폰스 DTO를 UI 스테이트로 바꾸는 거. 왜냐면 저희가 실제 서버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랑 저희가 화면에 표시할 요소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좋게 요런 확장함수 형식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코틀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장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죠. 뭐 여기다가 그냥 괄호치고 to UI state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왜 안 만들다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인- 내부 함수로서 to UI state를 한다 하면은 얘는 데이터 레이어에 속하는 애고요. 얘는 UI 레이어에 속하는 애예요. 근데 얘가 내부 함수로서 UI 스테이트를 알게 되면은 얘가 얘를 의존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얘를 의존한다. 뭐 굳이 상관없어요. 굳이 뭐 아키텍처 끝까지 지키고 할 필요 없는데 이제 그냥 뭐 여기에 선언해도 되고 새로 매핑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약간 이게 조금 더 약속을 지키는 형태니까 그냥 예외적으로 빼줍니다. 매퍼까지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UI 스테이트로 바꾼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씁니다. 보통 이름이 같은 게 좋아요. 하지만 서버에서 정의한 이름이랑 우리가 정의한 이름이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예, 아무튼 그래서 같으면 좋겠는데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통일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리스폰스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DTO라 함은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트랜스퍼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만 쓰자. 화면에 띄우거나 가공하기에는 쓰지 말자라는 약간 암묵적인 룰, 국룰 같은 게 있어서 보통 이렇게 UI 스테이트로 합니다. 서버 쪽에서도 to entity, 이제 to DTO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면 UI 레이어는 여기서 끝났고, 자, 매퍼도 이제 UI 레이어 쪽에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는 앱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한다. 내부 스토리지를 관리한다. 내부 스토리지에는 이제 SQLite, 룸, 쉐어드 프리퍼런스, 데이터 스토어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외부 스토리지는 이제 그냥 서버와 통신을 관리한다.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로직이 존재한다. 레포지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레포지토리와 데이터 소스로 구분이 돼요. 레포지토리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뷰 모델에서 서비스를 호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뷰 모델에서 서비스로 바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 서비스에서 받아온 리스폰스를 이제 거기서 석세스, 페일리어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로직. 그래서 뷰 모델의 코드를 조금 줄여주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레포지토리가 레포지토리를 상속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브리드 레포지토리 안에 의존성 주입하고 있죠. 데이터 소스가 들어갑니다. 레포지토리가 데이터 소스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get breed data, result breed data는 run catching breed remote data source get breed 인데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연관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데이터 소스 대신에 이제 breed service get breed라고 해도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는 이제 뷰 모델과
직접 데이터 레이어, UI 레이어에서 의존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음, 자 보면은 뷰 모델에서 레포지토리를 의존하고 있죠. 이런 느낌입니다. 데이터 소스는 선택인데 왜 선택이냐 하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 리모트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고요. 로컬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의 존재 의의는 이제 존재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프라인 퍼스트라고 해서 최초에 서버에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기준으로 애니멀 리스트를 쭈르륵 받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화면에 접근해서 이제 기본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 get 함수를 쭈르륵 하는데 만약에 처음 받아왔을 때는 리모트 데이터가 잘 받아와졌는데 다음 화면 넘어가고 그때 인터넷이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홈 화면 돌아왔을 때 그때 인터넷이 끊겼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에 받아왔을 때 데이터를 로컬에 넣어줍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넣어줘요. 로컬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애는 로컬 데이터 소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격에서 불러오기 리모트 아이고 리모트 데이터 소스 점 get 넣었어. 이거 제가 데이터 소스 단어를 빠먹었는데 있다고 봐주세요. 데이터를 받아와요. 그리고 이제 로컬 데이터 소스에다 save author라는 걸 해서 프레시 이 원격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여기서 저장을 해요. 얘가 이 저장하는 로직은 이 다오라는 애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뷰 모델에다가 프레시를 리턴해요. 이거는 이제 최초의 작용이고 두 번째 불러왔을 때 이제 뭐 리커버 캐칭이라는 걸 통해서 원격 호출 인터넷이 끊겼으면은 이제 로컬의 get assert를 통해서 그거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좀 어려워요. 어렵고 코드도 많아지고 인터넷 끊긴다는 그러한 걱정 하나만 빼면은 이런 코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구현하는 앱 많이 없습니다. 소프트 이런 데서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소스가 선택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레포지토리는 어디서가 됐든 그냥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애예요.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애예요. 이제 로컬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오고 네트워크에서도 리모트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서 뷰 모델에 그냥 가공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앱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데이터 소스가 리모트밖에 없다 하면은 굳이 이런 데이터 소스 영역을 주지 않고도 레포지토리에서 서비스에 그냥 접근하면 돼요. 레트로핏 서비스에. 그래가지고 데이터 소스가 선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아, 이 데이터 소스 대신에 브리드 서비스.get 브리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로컬을 안 쓴다면 저희는 이걸 좀 더 권장합니다. 굳이 코드 늘릴 필요 없잖아요. 최소한의 형식만 지키되.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선택의 영역인데 유즈 케이스. 복잡한 로직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재사용성을 증가하고 책임 분리를 통해 다른 코드가 길어지는 것 방지한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은 쓰는 건 간단하게 써요. 뷰 모델에서 레파지토리 대신에 유즈 케이스를 참조합니다. 참조하고 이거는 좀 신기한 게 오퍼레이터 펀이라는 걸 통해서 오퍼레이터 펀은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인보크 아니면 익스큐트였나? 그런 거 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레파지토리에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대로 전달받아서 to URL state라는 함수, 괄호 빠졌네요. 함수를 통해서 여기 밸류에 집어넣습니다. 굳이 이 코드에서는 유즈 케이스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와서 전달해 주는 것 뿐인데 여기서 굳이 있을 필요 없죠. 대신에 좀 복잡한 로직이 있을 거예요.
좀 복잡한 로직이 있다 하면은 뭐 제 예시를 찾기 힘들어서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프로젝트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고, 실습 한번 진행해 봅시다. 다들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 바로 이따가 봬요. 고생하셨습니다.